프랑스 명문대 언어학과의 3층 강의실, 전 세계의 엘리트 언어학도들이 모인 곳이 이 한 문장에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1위 문자다. 30년 연구 경력의 폭해 교수의 한마디에 미국, 중국, 아랍 학생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증명하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이 더 있었습니다. 한글을 능가할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한국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한 원주민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문자가 한글과 유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커스 레이놀즈입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미국인 연구자예요.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석 달 전에 파리에 왔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길을 따라 대학 정문을 지나 중정의 분수대를 지나 그리고 넓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파리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리슐리에 대학의 오래된 돌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 정도 자리가 차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20명의 학생들이 앞을 향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몇몇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들은 유명 학교에서 온 최고의 언어 분야 학생들이었어요. 오늘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들었어? 라울이 제 옆자리로 미끄러지듯 앉으며 물었어요. 그의 프랑스 억양은 간단한 영어 단어조차 멋지게 들리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모르겠어. 벽에 걸린 큰 시계가 정확히 오후 2시를 가리킬 때 폭해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실은 즉시 조용해졌죠. 교수님은 우리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30년 동안 언어를 연구해 오신 전설과도 같은 분이셨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면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내 30년 연구 생활 동안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문자 체계는 한글이야. 바로 한국의 알파벳이지. 갑자기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연필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모두가 알다시피 라틴 알파벳, 즉 영어와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 체계잖아요. 그건 다른 어떤 체계보다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 체계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이 잘 디자인되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틴 알파벳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 체계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글로벌 표준이잖아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시는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마커스. 사실 그건 내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보길 바라는 것이 정확히 그 질문이야. 그는 돌아서서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한글보다 더 우수한 문자 체계를 증명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체계가 한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이길 수 있었죠. 라틴 알파벳이 분명히 최고의 체계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였어요. 그것의 글로벌 영향력과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하면 어떤 다른 체계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자벨 듀플로는 이미 메모를 쓰고 있었고 그녀의 우아한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엠마누엘 르그랑은 결 위에 차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라울의 눈은 경쟁의 스릴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건 마치 올림픽 선발전 같은 느낌이네.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저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대학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가 한국의 한글보다 더 좋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죠.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높은 책장들, 종이와 먼지 냄새. 다른 학생들의 조용한 속삭임,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외울 정도였죠. 저는 구석에 있는 제 단골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죠.
제 파란색 노트북은 체로키 문자 체계에 관한 사실과 메모로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체로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발표 주제로 선택했거든요. 눈도 건조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멈출 수 없었어요. 내일이 발표인데 완벽해야만 했으니까요. 세쿼야는 단 12년 만에 85개의 문자를 만들었어. 그의 알파벳이 나오기 전에는 체로키 사람들 중 아무도 읽거나 쓸 수 없었어. 그의 체계를 사용한 지 불과 3년 만에 체로키 사람들의 90%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하던 증거였죠. 체로키 문자는 역사상 어떤 체계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포케 교수님이 어떻게 이 사실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룸메이트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발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 아직도 서양 문자가 최고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야? 물론이지, 완벽한 예를 찾았어. 체로키 문자는 세쿼야라는 미국 원주민이 만들었는데 그는 어떤 언어도 읽거나 쓸 줄 몰랐어. 그는 백인들이 종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는 걸 보고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었지. 그것은 어떤 문자 체계보다 빠르게 그의 부족 전체에 퍼졌어. 포케 교수님도 이런 사실들에는 반박할 수 없을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제 메모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사하는 동안 저는 작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현재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200명 뿐이라는 거였죠. 그 모든 성공 이후에 왜 지금은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메모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생각하고 있나?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포케 교수님이 제 테이블 옆에 서 계셨어요. 아니요, 교수님, 그냥 제 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묻지도 않고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알잖아, 마커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젊고 자신감 넘치고 서양의 방식이 항상 최고라고 확신했었어. 내가 너 나이였을 때 서양 문자 체계가 단지 세계 여러 곳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하다고 믿었지. 실제로 우수해요. 저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수를 보여주는 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라틴 문자는 138개국에서 사용됩니다. 그건 다른 어떤 체계보다 많아요. 포케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항상 최고라는 뜻은 아니야. 완벽한 문자 체계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해. 실제로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와 일치해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야 하지.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야 해. 라틴 문자는 그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럴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왜 사이칼러지가 발음하지 않는 피로 시작하는지 설명해 보렴. 또는 왜 커널과 커널이 같은 소리를 내지만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지 말이야. 저는 답변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영어 철자는 종종 발음과 일치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라틴 문자 일반이 아니라 특별히 영어만 지적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시 반박하기 전에 포케 교수님은 가방에서 작고 낡은 책을 꺼내셨어요. 그는 제 메모 더미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것을 부드럽게 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발표 전에 이것을 읽어봤으면 해.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점령 시기에 한글을 어떻게 보존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비밀리에 그것을 가르쳤고 목숨을 걸었지. 저는 그 책을 만지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왜 이것을 저에게 주는 걸까요? 저는 이미 발표를 위해 체로키를 선택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때로는 문자 체계의 가치는 그 설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지에 달려있지. 그 체계가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가 남겨둔 작은 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래되고 많이 읽힌 것처럼 보였고 바래진 표지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글자들이 있었어요. 무시해야 해, 저는 생각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야 해. 그 책은 그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마치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을 펴고 안에 있는 영어 번역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는 한국 가족들이 어떻게 일본 군인들을 감시하는 견제자들과 함께 숨겨진 방에 모여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알파벳을 가르쳤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점령 시기의 지하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60대에 처음으로 읽기를 배우는 노인 여성들, 비밀리에 부모님을 가르치는 아이들, 강대국이 그것을 지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문자 체계를 살리기 위해 싸우는 전체 문화. 하지만 제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문자 체계가 단순히 종이 위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문화의 정체성의 심장 박동이었죠. 사람들이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계획한 발표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사실과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발표는 내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죠. 저는 작은 책을 닫고 노트북 옆 제 가방에 넣었어요. 발표 후에 포케 교수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일부러 저희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은 제 집중력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와서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체로키 문자를 고수하고 최선의 주장을 펼칠 거였어요. 발표에서 이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발표 날이 되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20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종이를 만지작거리거나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었죠. 몇몇은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마커스 레이놀즈의 체로키 문자에 관한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제가 첫 번째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차례 전에 몇 명의 발표를 볼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체로키 글자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체로키 문자는 문자 언어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세쿼야가 백인들이 종이로 대화하는 것을 본 후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설명했어요. 체로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체계로 얼마나 빨리 읽고 쓰는 법을 배웠는지 설명했어요. 문자 체계가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년 후에 발행된 체로키 피닉스 신문의 페이지들도 보여주었죠. 제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청중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라울이 제 요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것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 시간이 왔어요. 포케 교수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훌륭한 발표였어요, 마커스. 단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체로키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건 제 주장의 약점이었죠. 누구도 묻지 않기를 바랐던 부분이었어요. 제 메모에는 그 숫자를 포함시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약 200명입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강당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고 다른 학생들은 메모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완벽한 주장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 200명만 사용하는 문자 체계는 세계 최고라고 불릴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학술적 도전에서 실패한 저는 어깨에 낯선 패배감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런 느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음은 라울의 라틴 문자에 관한 발표였어요. 그는 완벽한 남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서 라틴 문자가 138개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라틴 문자 사용 지역이 강조된 세계 지도를 보여주었죠. 이 문자 체계는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을 거쳐 우리를 이끌어 왔어요. 오늘날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표는 강력했어요. 심지어 저도 그의 주장에 설득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포케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죠. 영어에서 사이콜로지, 커널, 큐큐유라는 단어들이 왜 발음되는 것과 철자가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흔들렸어요. 그건 역사적 진화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 진화가 언어를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방해가 되나요? 포케 교수님이 계속 물었어요. 라울은 자신의 메모를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은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관성 없는 철자는 상당한 비효율성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라울의 주장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저와 같은 패배감을 느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한 명씩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어요. 이자벨은 중국 문자에 대해 우아하게 말했고 5,000년의 역사를 되짚어 갔어요. 하지만 포케 교수님이 중국 농촌 지역의 문해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의 주장은 상당히 약해졌어요. 엠마누엘은 흐르는 곡선과 복잡한 조합이 특징인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크메르 문자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복잡성이 오히려 배우기 어렵게 만들어 문해율이 낮아진다고 지적했어요. 점심시간까지 우리 중 누구도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문자 체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어 저는 음식을 집적거리며 라울과 이자벨에게 말했어요. 이자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생각에 교수님은 우리가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평생 학자로서 중국 문자를 공부해 왔어. 그 복잡성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읽을 수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글쓰기의 목적은 의사소통이야. 라울이 접시를 밀며 덧붙였어요. 단지 문화적 위신이 아니라. 저는 놀라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경쟁적이기보다는 그들은 실제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발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정으로 훌륭한 문자 체계는 무엇이 만드는 걸까?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할 것일지도 몰라. 이자벨이 제안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연구를 합치면 어떨까? 너의 미국식 실용적 접근법, 라울의 역사적 지식, 그리고 내 다문화적 관점을? 파리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경쟁자로 여겼던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에 반박하고 우리 연구 사이에서 놀라운 연결점을 찾고 있었어요. 3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제 노트북 주변에 앉아 다양한 언어로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읽기를 배우는지에 관한 숫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한국 통계를 봐. 라울이 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의 1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단 한 학기 만에 96%의 정확도로 읽을 수 있게 돼. 영어를 쓰는 1학년 아이들은 같은 시간에 겨우 34%의 정확도에 도달할 뿐이야. 저는 그 숫자들을 쳐다보며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었죠.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쓰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읽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 차이는 정말 컸어요. 그건 한글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때문이야. 엠마누엘이 설명했어요. 한국 글자들은 실제로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를 보여주거든. 이것 좀 봐. 그는 위에 선이 있는 네모처럼 생긴 간단한 한국 글자를 그렸어요. 기억이었죠. 이건 그 소리를 내는 글자야. 이 소리를 낼 때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지. 한글의 모든 글자가 이런 식으로 작동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충격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잖아.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현대 과학적 이해는 수백 년 후에야 발전된 거잖아. 이자벨은 테이블 너머로 낡은 책을 제게 밀었어요. 그 책에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인간의 입 그림이 있었고 각 그림 옆에는 한국 글자가 있었어요. 그게 혁명적인 이유야, 마커스.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음성학 원리를 알아냈어. 글자 모양이 입이 만드는 모양과 일치하는 체계를 만들었지. 다른 어떤 문자 체계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 날이 갈수록 우리는 한글의 뛰어난 디자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배우기 쉬웠고 어떤 언어의 어떤 소리도 쓸 수 있었어요. 컴퓨터에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작은 글씨로 인쇄해도 읽기 쉬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에서 한글은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서양의 생각들이 자동으로 더 나은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알파벳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이런 믿음의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글은 과학과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어요. 배우기 쉽게 특별히 만들어졌고 대부분이 읽을 수 없었을 때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도왔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수세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한글을 보호했던 거예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고 라틴 문자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절반 쓴 논문을 삭제했어요. 대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문자 체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 저는 밤새도록 일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어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자 체계를 판단하는 방법이었죠. 어떤 나이에서든 배우기 얼마나 쉬운지, 소리를 빨리 읽기 쉬운지, 서로 다른 글자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언어 변화에 얼마나 쉽게 적응하는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컴퓨터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러한 테스트를 모든 문자 체계에 공정하게 적용했을 때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글은 모든 범주에서 최상위 또는 그 근처의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해가 뜰 무렵 저는 최종 결론을 입력했어요. 공정한 측정에 의하면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은 인류의 서면 의사소통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결책 중 하나를 나타낸다.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지쳤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었어요. 발견이었죠. 다음 날 우리 연구 그룹은 다시 만났어요. 저는 문자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공유했어요. 저와 논쟁하는 대신 라울, 이자벨, 엠마누엘은 흥분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추가했죠. 이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접근 방식을 다듬는 동안 이자벨이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진실을 찾는 것에 관한 거지. 그리고 진실은 라울이 덧붙였어요. 위대한 문자 체계가 반드시 가장 흔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일하며 평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개선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의 모든 주요 문자 체계에 적용했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일하면서 저는 처음 목표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양 알파벳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파리에 왔었어요. 이제 저는 한글이 여러 면에서 실제로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문자 체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포케 교수님이 우리 작업 공간에 들러서 우리가 평가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첫 발표 때보다 많이 성장했군.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문화적 편견 없이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나?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 접근 방식 전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찾는 대신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포케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것이 마커스 가장 중요한 발견이야. 내일은 우리의 마지막 발표일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로 경쟁하는 대신 우리는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공정한 평가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수업 앞에서 말하는 것에 긴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우리가 함께 발견한 진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옳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라울, 이자벨, 엠마누엘, 그리고 저는 함께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할 시간이 되자 저는 메모 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문자 체계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비교하는 제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요. 많은 얼굴에서 놀라움을 볼 수 있었어요. 첫날 포케 교수님에게 도전했던 자신감 넘치는 미국인인 제가 이렇게 시작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연구 파트너들과 저는 문자 체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문화적 편견을 제거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했어요. 다음 30분 동안 우리는 번갈아가며 평가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라울은 학습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설명했고, 이자벨은 읽기 효율성을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설명했어요.
엠마누엘은 시각적 명확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저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적응성에 관한 발견을 발표했죠. 우리의 발표는 승자와 패자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 다른 문자 체계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라틴 문자는 국제 비즈니스에 잘 작동하고 있었고 중국 문자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었어요. 아랍 문자는 손글씨로 쓰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해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알파벳인 한글은 거의 모든 범주에서 특별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저는 종합적인 비교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글이 우리가 측정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반 친구들과 눈을 맞추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모든 것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혁신의 뛰어남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요. 학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더라도 어디서든 우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케 교수님이 일어서셨죠. 이것이 비교 언어학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곳 어디서든 진정한 우수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고 서울에서의 한 학기 유학을 신청했어요. 서울에서의 학기를 위해 파리를 떠나기 전날 저는 포케 교수님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중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창가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우리 둘을 위해 차를 따르고 계셨어요. 많이 변했군, 마커스. 그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파리에 왔을 때 저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식 교육이 세상을 이해하는 더 나은 도구를 준다고요. 이제 보니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었네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교육받은 마음의 진정한 징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즉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것을 자체의 장점에 따라 공정하게 검토하는 거지. 저는 그 교훈을 언어학을 넘어서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에 의문을 갖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제 견해, 정치에 대한 견해, 무엇이 가치 있는 지식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인식으로 무엇을 할 건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너무 많은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문화나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하면 기분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미국의 아이디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왔었죠. 이제는 진정한 학생으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 채로요. 제 가방에는 제 메모를 적어둔 일기장이 있었어요. 지혜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에 얼마나 기꺼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가이다. 저는 더 이상 서양의 아이디어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간의 뛰어남이 모든 경계와 한계를 넘어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한국어 교과서를 펴고 한글 글자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양이 제 입의 위치와 얼마나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이것은 학교 과제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